여러분 안녕하세요. 토픽 쓰기 2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54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을 주제로 하여 자신의 생각을 600에서 700자로 글을 쓰시오. 단 문제를 그대로 옮겨 쓰지 마시오. 1인 가구는 우리 사회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주된 가구 형태로서 급격한 사회 구조 변화에 따라 가파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래 내용을 중심으로 증가하는 1인 가구와 우리의 대응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쓰라. 1인 가구가 증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1인 가구의 증가로 어떤 사회적 변화가 예상되는가? 1인 가구로 인한 사회적 변화에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네, 여러분, 이제 문제를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인 가구, 네, 1인 가구 선생님이 우리 53번 문제부터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1인 가구는 한 사람이 가정을 이루는 거예요. 보통 엄마, 아빠, 오빠, 여동생 이렇게 뭐 4명, 5명 이렇게 한 가정을 이루는데 요즘은 그렇게 하지 않고 한 사람이 한 집에 사는 거예요. 그런 것을 1인 가구라고 합니다. 1인 가구가 우리 사회뿐 아니라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여기서 어디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다라는 이 말이 나오죠. 여러분 여기도 표시되어 있어요. 네, 이것은 우리가 논설문을 쓰거나 설명할 때 자주 쓰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표현도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비중이라는 말은 다른 것과 비교해서 아주 가지고 있는 중요한 그러한 정도를 나타내 줄 때 비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인 가구가 점점 더 큰 그런 무거움, 그런 무게, 그런 중요한 것을 갖게 됐다라는 뜻이죠. 1인 가구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어요 라는 말을 이렇게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런 가구 형태, 그런 가구의 모양으로 급격한 사회 구조 변화에 따라 사회가 구조가 변해요. 그런데 어떻게 변했어요? 갑자기 빠르게 그렇게 변할 때 우리가 급격한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것도 아주 좋은 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변함에 따라서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있어요.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속도가 가파르다라고 말을 해요. 자, 여러분 여기 보세요. 점점 증가하고 있어요. 네, 증가하고 있어요. 이건 근데 천천히 증가하고 있죠. 이렇게. 그런데 가파른 아주 이렇게 우리가 뭐라고 하죠? 급상승, 급증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갑자기 확 늘어나는 거예요. 그런 것을 가파른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자, 그럼 여러분 여기서 아주 갑자기 빠르게 급격한 그리고 아주 스팁, 네, 아주 높게 빠르게 또 가파른 이런 표현들을 썼어요. 네, 아주 좋은 표현들입니다. 네, 이것에 대해서 빠르게 변하는 사회 구조 안에서 1인 가구가 갑자기 빠르게 많아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 이제 글을 써보세요. 여러분의 생각을 써보세요. 라는 문제입니다. 첫 번째는 1인 가구가 증가하는 이유, 왜 1인 가구가 이렇게 갑자기 많이는 늘어나고 있죠? 그리고 두 번째는 1인 가구의 증가로 어떤 사회적 변화가 예상되는가? 그러면 1인 가구가 많아지면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방법을 찾아야 할까요?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할까요? 라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이 문제를 보셨으면 항상 흰 종이나 아니면 종이가 없으면 시험지에다가도 여러분이 여러분의 생각을 막 생각나는 대로 빨리빨리 적으시는 게 중요해요. 이게 30분밖에 별로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종이에다가 브레인스토밍 해서 1인 가구가 증가했어요. 왜 증가했죠? 증가 이유, 예상되는 사회 변화, 어떤 변화가 있죠? 그러면 우리의 대응,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하고 이 세 가지 문제를 물어봤죠. 그럼 여러분이 이 세 가지를 쓰시고 증가하는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이 생각나는 것을 쭉 적으시면 됩니다. 첫 번째, 선생님도 막 생각나는 대로 막 적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많아졌어요. 자, 이것을 여러분이 생각을 정리하는 데 쓰시면 돼요. 그리고 글을 쓸 때 이것을 꼭 다 쓸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이 생각을 정리하고 이렇게 여러분이 심플하게 만드시면 돼요. 자, 여러분, 증가 이유, 1인 가구가 많아지는 그러한 이유는 가치관의 변화, 가치관 하면 values 해서 어떤 것이 중요하고 어떤 것이 중요하지 않고 그런 것에 대한 생각이에요. 자, 여러분, 예전에는 가정, 결혼 이런 게 아주 중요했어요. 그런데 요즘은 결혼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돼, 결혼은 안 해도 돼 하고 이렇게 결혼을 안 하거나 늦게 하는 생각, 그리고 결혼을 해도 요즘 아기를 꼭 안 낳아요. 뭐 우리 둘이 행복하게 살지 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결혼을 해도 아기를 안 낳고, 또 요즘에 이혼, 네, divorce예요. 그리고 졸혼. 네, 여러분, 이것은 지금 한국에서 아주 유행하는 말입니다. 졸혼하면 졸업했어요. 결혼을 졸업했어요. 졸업하다, graduation. 네, 이혼도 아니고 결혼을 졸업한다는 말은 이혼은 서류, 페이퍼, 서류상으로 완전히 이렇게 나누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졸혼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혼은 아니에요. 아직도 부부예요. 페이퍼상으로, on the paper. 그런데 이혼한 것처럼 따로따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은 부부예요. 그런데 남편도 따로 살고 부인도 따로 살고 이혼한 것처럼 서로 연락 안 하고 각자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아직까지 그냥 이렇게 서류상으로 형식적으로는 부부지만 진짜로는 이혼한 것처럼 따로 사는 거, 그런 것을 우리가 한국에서는 졸혼, 결혼을 졸업했어요 라는 뜻입니다. 굉장히 유행하는 말이지만 조금 슬픈 단어예요. 그리고 항혼, 이혼. 황혼 하면 선셋이에요. 해가 지는 것, 선셋. 그것을 황혼이라고 하는데, 황혼 이혼은 해가 질 때 이혼하는 거. 우리 인생에서 황혼이 언제일까요? 한 60살, 70살일 때, 네, 부부가 살다가 이제 참고 살다가 나 이제 더 이상 못 참아. 이제 아이들도 다 결혼해서 독립했고 이제 다 어른이 됐으니까 이제 나는 지금 자유롭게 살 거야. 지금 나이 60살, 70살, 그때 이혼할 거야 하는 것을 우리가 황혼, 이혼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도 한국에서 요즘 굉장히 많이 나오는 단어들이에요. 여러분, 이런 단어들은 여러분이 나중에 한국 뉴스를 읽거나 아니면 드라마를 보실 때 또 다른 한국 친구하고 이야기할 때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단어들이니까 네, 또 재미있기도 하니까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런 것들 때문에 결혼이 옛날만큼 중요하지 않아요. 옛날에는 결혼하면 무조건 해야 되고 이혼하면 안 되고 그런 생각이 있었지만 지금은 결혼 생각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가치관이 변화했어요.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개인주의가 발달했어요. 그래서 결혼하고 뭐 아이를 돌보고 뭐 이런 거 너무 힘들어. 나는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나의 자유를 누리고 싶어. 라고 하는 거. 개인주의. 네, 이렇게 인디비주얼리즘이라고 얘기하죠. 그런 생각들이 많아졌어요. 요즘 동양에서도. 한국에서도. 그래서 이렇게 생각들이 변화했기 때문에 1인 가구가 증가했다라고 말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사회 구조가 변화했어요. 예전에는 농촌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할아버지, 아버지, 나의 아들 이렇게 다 같이 모여 살았는데 요즘은 도시가 점점점 커지고 사람들이 다 도시로 오게 되죠. 그리고 학교나 직장 때문에 요즘은 또 해외로 다른 나라로 많이 가요. 그러다 보니까 혼자 사는 사람이 많이 늘어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또 요즘 인구가 많아지면서 사람이 많아지면서 또 도시로 사람들이 많이 오게 되면서 실업률 증가, 네, 실업률, 직업이 없는 거예요. 직업이 없는 퍼센티지가 올라가고 비정규직, 네, 정식 진짜 사원이 아니라 인턴처럼 그렇게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소득 감소, 네, 월급이 없어요. 월급이 적어졌어요. 물가 상승, 네, 이렇게 물건값이 다 비싸요.
이런 이유들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집도 어렵고 집도 비싸고 물가도 비싸고 돈은 없고 직업이 없어요. 그러면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뭐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고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없겠죠. 나 혼자만 잘 살아도 다행이야 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겠죠. 그러니까 1인 가구가 증가하는 거예요. 그러면 1인 가구가 증가하는 이유는 네, 두 가지로 볼 수 있죠. 첫 번째는 네, 가치관의 변화, 생각들이 바뀌었고 두 번째는 사람들이 사는 사회의 모습이 변화했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는 예상되는 사회 변화. 이렇게 혼자 사는 사람이 많아지면 뭐가 달라지죠? 네, 혼밥, 혼족. 네, 여러분 이 단어도 재미있는 단어예요. 혼밥은 혼자서 밥을 먹는 거예요. 네, 여러분 한국에서는 식당에 가면 예전에는 혼자 밥 먹는 사람이 없었어요. 다 두 사람, 세 사람, 뭐 여러 사람이 같이 밥을 먹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혼자 밥 먹는 사람을 보면 좀 이상했어요. 그런데 요즘은 식당에 가면 혼자 밥 먹는 사람이 많아졌어요. 혼자 사니까. 그래서 혼자 밥 먹는 사람, 혼밥, 혼족. 네, 혼족은 혼자서 쇼핑하고, 혼자서 영화 보고, 혼자서 취미 생활하고, 혼자서 여행하고, 혼자서 운동하고, 뭐 이렇게 혼자서 즐겁게 사는 사람들을 혼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이런 단어들이 이제 사람들이 혼자 사는 사람이 많아지니까 이런 단어들이 유행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여러분 시장에서 예전에는 식품을 팔 때 3인용, 4인용 여러 사람이 먹을 걸 팔았어요. 그런데 요즘 한국 마트에 가면 딱 1인분 혼자 먹을 수 있는 만큼의 조금만 담아서 파는 게 많아졌어요. 시장이 변한 거죠. 그리고 주거 형태 변화, 1인 기준. 옛날에 한국의 아파트는 방이 2개, 3개, 4개 이렇게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혼자 살다 보니까 방이 뭐 3개, 4개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방이 하나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아파트도 요즘에는 혼자 살 수 있도록 방이 하나인 아파트가 인기가 많습니다. 네, 이렇게 시장이 변화하고 또 여러분 혼자 살면 어떻겠어요? 외롭고 슬프고 사회적 단절, 네, 사회적으로 네, 모든 인간관계가 없어지고 고독사, 네, 고독하게 혼자 죽는 거예요. 요즘 한국에서는 매일 뉴스에 누가 혼자 살다가 죽었는데 혼자 사니까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죽은 지 몇 개월 만에 발견했다. 뭐 이런 뉴스가 많이 나옵니다. 그렇게 죽을 때 혼자 외롭게 죽는 것, 그런 것을 고독사라고 이야기합니다. 비사회적 행동, 네, 사회적 그런데 반대말이죠. 그래서 사회적 행동은 다른 사람하고 잘 어울리는 행동이에요. 그런데 비사회적 행동은 다른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고 문제를 일으키는 거죠. 다른 사람한테 뭐 욕하고 때리고 뭐 이런 거, 나쁜 거, 그리고 정신건강적 문제가 발생을 하죠. 사람들이 혼자 살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사회가 이렇게 변화될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앞으로 사회가 이렇게 변할 건데 우리는 일단 첫 번째 개인적인 노력을 해야겠죠. 먼저 스스로도 사회적 관계 형성에 노력해야 돼요. 친구들하고도 연락해보고 가족들, 친척들, 직장 동료, 뭐 이렇게 동호회 여러 가지 관계를 만들어 놓는 게 좋겠죠. 소셜 네트워크를 만들어 놓는 게 좋을 거예요. 그리고 자기 관리. 자기 스스로의 자기의 삶을 관리하는 거예요. 매니지먼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을, 건강을, 돈을 자기가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자기 자신을 훈련해야 돼요. 그리고 사회적으로 이렇게 노력을 하는데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사람들이 혼자 사는 게 아니라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고 이렇게 자녀를 낳고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그러면 돈이 많으면 그리고 일이 있으면 사람들이 그런 생각들을 하겠죠. 그래서 일자리 창출, 일자리를 만들고 물가를 안정시키는 거예요. 너무 물건 값이 비싸지지 않도록 이렇게 가격을 낮추는 것
그리고 1인 가구를 위해서 정신적으로도 건강할 수 있도록 많이 지원, 서포트를 해줘야 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네, 1인 가구에 대해서 선생님이 생각하는 게 너무 많았나 봐요. 굉장히 복잡하죠. 네, 이런 것들을 이렇게 여러분이 정리하시면서 내가 글을 쓸 때 증가 이유는 가치관의 변화, 사회 구조하고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가시면 되고 예상되는 사회 변화도 이렇게 이런 사회 모습들이 나타날 거다라고 여러분이 간단하게 쓰시고 우리의 대응, 개인적으로도 노력해야 하고 사회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써야겠구나라고 마음에 생각하시고 글을 쓰기 시작하시면 글 쓰는 게 훨씬 더 쉽고 편해집니다. 자, 여러분 이제 이 생각들을 정리해서 선생님이 글을 써봤어요. 자, 여러분은 이제 한번 들어보세요. 예전에는 조부모와 부모 그리고 자녀가 한 가구를 이루는 대가족 제도가 보편적이었으나 그 후 부모와 자녀 중심의 핵가족 제도를 거쳐 현재는 혼자 생활하는 1인 가구가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가구 형태가 되었다. 이렇게 1인 가구가 증가하게 된 이유는 가치관의 변화와 사회 구조의 변화가 상호작용한 결과로 할 수 있다. 꼭 결혼을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비결혼과 저출산, 이혼 등의 개인주의 경향으로 혼자 사는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학교나 직장 등의 이유로 가족을 떠나 대도시로 이주하는 사회적인 구조와 높은 실업률, 물가 상승 등의 사회적 문제도 1인 가구가 증가하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1인 가구의 증가는 많은 사회적인 변화를 초래할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다. 1인 가구의 증가는 1인 위주의 주거와 소비 형태로 바뀔 것이며 개인의 삶과 질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사회적 동물이라 불리는 인간이 오랫동안 혼자 생활하면서 겪게 되는 단절과 고립은 우울증과 비사회적 행동 등 개인의 신체적, 정서적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 또한 이것은 장기적으로 사회 전반의 잠재적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1인 가구의 증가로 예상되는 사회적 변화에 대해 1인 가구, 개개인의 노력이 필요한 동시에 사회가 해결해야 할 문제, 즉 일자리 창출, 취업훈련, 사회적 안전망, 지원정책, 주거 마련, 건강지원 등 사회적 돌봄이 다각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자, 여러분 어떠셨어요? 선생님이 앞에 브레인스토밍 하면서 적어놨던 모든 걸 다 쓰지는 않았죠. 왜냐하면 700자, 600에서 700자 안에 써야 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그러한 것들을 이렇게 압축, 프레스해서 간단하게, 심플하게 쓰도록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선생님이 이 부분은 서론 부분입니다. 그래서 1인 가구의 증가, 대가족에서 핵가족, 1인 가구 이렇게 변화한 것을 썼어요. 그래서 선생님은 서론에서 그 1인 가구가 대가족에서 그 다음에 핵가족 그리고 1인 가구 이렇게 변화하면서 가구 형태가 이렇게 많아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서론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두 번째 부분은 바로 본론으로 1인 가구가 증가하는 이유, 왜 이렇게 증가했나요? 가치관의 변화와 사회적 구조의 변화, 이 두 가지를 썼죠. 아까 브레인스토밍에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선생님은 본론을 시작하면서 이 두 가지를 얘기했고 그 다음 부분들은 이 두 가지를 간단하게 설명하는 부분으로 본론을 썼습니다. 자, 그 다음 또 본론 부분에서 1인 가구로 인한 사회적 변화, 어떤 사회적 변화가 있을까요? 주거와 소비 형태가 변화할 거고, 신체적, 정서적 건강도 변화할 거다라고 이렇게 두 가지를 다시 설명하면서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결론 부분에서 우리의 대응, 만약에 이것을 길게 써도 되면 우리의 대응,
본론 부분에 적고 여러분은 결론에서 앞에 했던 것들을 서머리해서 요약해서 다시 쓰셔도 괜찮아요. 보통 길게 쓸 때는 그렇게 쓰셔도 되는데 지금 우리는 글자가 조금 줄여야 돼요. 그래서 선생님은 우리의 대응을 결론 부분에 이렇게 써서 앞으로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사회가 해결해야 한다. 돌봄이 다각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하고 이렇게 뭐뭐 해야 한다 하는 이런 식으로 말을 적어서 결론 부분을 적었습니다. 자, 선생님은 이렇게 적어서 보통 700자가 나왔어요. 네, 이거 꽉꽉 채웠죠? 네, 그렇게 썼어요. 자, 그럼 선생님이 쓴 이 앞에 내용들을 보시면 중요한 단어들이 많이 나와요. 여러분이 다음에 1인 가구뿐만 아니라 이렇게 사회의 구조 변화, 그 다음에 가정이 변화되는 것, 이런 주제로 글을 쓰시게 되면 이런 단어들을 여러분들이 보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도 이런 단어들을 쓰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단어들은 여러분이 많이 들으시면서 또 메모하시면서 꼭 외우시고 다음에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대가족 나오죠? 대가족은 big family, large family 해서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버지 그리고 아이들 이렇게 3대, 3제너레이션이 같이 사는 그런 빅 패밀리를 대가족이라고 합니다. 대는 아주 크다라는 뜻으로 대학교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핵가족이에요. 핵가족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빠지고 아버지, 엄마, 그 다음에 자녀들 이렇게 사는 가구를 뉴클리어, 핵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혼자 사는 가정, 1인 가구 이렇게 변화한 거 얘기했어요. 상호작용하다. 상호는 서로라는 뜻입니다. 서로 이렇게 서로 영향을 주는 거, 서로 행동하는 거, 상호작용하다. 네, 이 단어도 아주 좋은 단어입니다. 그 다음에 비결혼, 결혼. 그런데 앞에 비를 붙이면 반대말이 됩니다. 그리고 저출산. 여러분 출산하면 아이를 낳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저예요. 저는 매우 낮다라는 뜻입니다. low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요즘 사람들이 결혼해서 아이를 안 낳지요. 그래서 아이를 낳는 사람이 없어요. 아이를 낳는 그 비율이 퍼센티지가 아주 낮아요. 해서 저출산이라고 합니다. 실업. 네. 실업은 직업이 없어요. 직업을 잃었어요. 잃어버렸어요. 라는 뜻으로 실업률, 퍼센티지입니다. 사람들이 만약에 10%예요. 실업률이 10%면 10명 중에 1명은 직업이 없어요. 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 물가 상승. 네, 물가. 네, 여러분, 물건의 가격이에요. 그래서 물가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 상승은 올라가다라는 뜻으로 inflation이란 뜻입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네, 사회, social animal. 이 말은 사람은 혼자 살 수 없다. 사람은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려 살아야 된다. 네, 여러분, 우리 아프리카 동물들을 보면 코끼리, 기린 다 이렇게 서로 어울려 살잖아요. 혼자 따로 사는 동물은 없어요. 그래서 사람은 본능적으로 여기서 동물이라는 말을 쓴 거는 본능적으로 instinct 네, 이렇게 본능적으로 다른 사람하고 태어날 때부터 다른 사람하고 같이 어울려서 지내야 됩니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아주 많이 쓰는 단어예요. 많이 쓰는 표현이니까 여러분도 외워두셨다가 다음에 멋지게 한번 사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단절, 네, 사회에서 단절됐어요. cut off예요. 그래서 관계가 없어진 거예요. 다른 사람들하고 관계가 끊어졌어요. 그래서 나 혼자 이렇게 cut off 됐어요. 고립, 나만 남은 거예요. 내 주위에 아무도 없고 나 혼자예요. 할 때 고립이라고 하고 우울증, 네 아시죠? 네, 우울증, 네 이거 아주 우울해요. 기분이 나빠요. 기분이 아주 괴로워요. 정서적 문제, 감정적인 문제. 이렇게 인생이 재미있고 즐겁고 열심히 살아야지 하는 게 아니라 슬프고 재미없고 하기 싫고 이런 정신적으로 감정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거, 정서적 문제.
비사회적 행동. 네, 사회적 행동은 다른 사람들하고 잘 어울리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네, 반대말이에요. 비사회적 행동은 다른 사람들하고 어울리지 않고 혼자 지내면서 막 이렇게 폭력적이 되고 욕하고 뭐 이상한 행동하는 거, 그런 것을 비사회적 행동이라고 합니다. 장기적으로 사회 전반에 잠재적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네, 이렇게 사람들이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 어렵고 우울하고 단절되면 장기적으로 아주 길게 봤을 때 사회 전반, 사회 전체적으로 잠재적, 네, 지금은 아니지만 나중에 그런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런 불안 요인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사회적 돌봄이 사회적으로 돌봐줘야 되는데 그게 어느 한쪽에서만 이렇게 돌봐주는 게 아니라 여러 방향에서 이렇게 잘 도와줘야 합니다라는 그런 뜻으로 다각적이라고 말을 합니다. 네, 여러분 이런 표현들은 이제 나중에 1인 가구, 사회, 가정 뭐 이런 거 이야기하실 때 이런 단어들을 사용하실 수 있어요. 자, 여러분 54번을 쓰실 때 이렇게 54번은 자기의 생각을 쓰는 것,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논설문이라고 합니다. 논설, 죄송해요. 글씨가 잘 안 써져요. 논설문. 네, 이렇게 논설문을 쓰실 때는 여러분이 서론, 본론, 결론 하고 이렇게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서론에서는 그 글의 주제에 대해서 소개하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 자기소개를 하는 것처럼 내가 이제부터 어떤 것에 대해서 무엇에 대해서 글을 쓸 거예요 하고 소개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보통 요즘 무엇이 논란, 네, 어떤 문제가 되고 있다. 아니면 여러분이 어떤 예를 들어서 시작하거나 아니면 1인 가구처럼 1인 가구는 이러이러한 것을 1인 가구라고 한다 하고 이렇게 1인 가구가 무슨 뜻인지 정의를 내리면서 시작해도 됩니다. 어쨌든 이렇게 논란, 문제가 되는 것 아니면 아니면 정의를 내리는 것 이렇게 서론을 시작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예요. 어쨌든 여러분이 내가 앞으로 이런 글을 쓸 거예요 하고 소개하는 부분을 꼭 쓰셔야 합니다. 다음 본론에서는 이제 여러분이 하고 싶은 말을 이제 본격적으로 열심히 쓰시면 돼요. 그런데 꼭 기억하실 거,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근거, 베이시스 아니면 이그젬플을 꼭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본론에서는 서론에서 이런 문제가 되고 있으니까 그런 문제는 첫째 무엇이 있고 둘째 무엇이 있고 셋째 무엇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뭐뭐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을 하거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뭐뭐기 때문입니다. 하고 이렇게 이유를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따라서 그래서 뭐뭐 해야 합니다. must, have to 뭐 이렇게 자기의 주장을, 자기의 이야기를 할 수 있고 또 뭐뭐 하기 위해서 뭐뭐 해야만 합니다. 하고 이렇게 자기의 생각을 쓸 수 있습니다. 우리가 54번에서는 1, 2, 3번 문제를 여기서 본론에서 쓰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론에서는 여러분이 이제 글을 마무리하는 그런 것을 쓰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그래 그럼 우리 다음에 또 만나자. 그래 잘 가. 하고 이렇게 인사하는 것처럼 여러분도 이렇게 인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까지 여기까지 이상으로 뭐뭐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아니면 위에서 살펴본 내용을 요약하면 서머리하면 이렇습니다 하고 이렇게 여러분이 정리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뭐뭐이에서는 뭐뭐 할 필요가 있다, 뭐뭐 하는 것이 중요하다, 뭐뭐 하는 것이 필요하다. 네, 이런 말들은 네, 이렇게 정리를 하거나 이래야 합니다 하고 자기 의견을 이야기할 때 아주 많이 쓰는 표현들입니다. 자, 54번은 총 50점입니다. 그래서 여기 54번 오늘 여러분이 글을 쓴 거를 많은 선생님들이 이제 보시면서 채점을 할 거예요. 채점을 할 때 점수를 줄 때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점수를 줍니다. 첫 번째는 내용 및 과제 수행. 이 사람이 앞에서 한 그 태스크를 그 과제를 다 잘 썼어요 라는 뜻으로 우리 앞에서 1, 2, 3 물어보는 내용이 있었죠. 1, 2, 3 내용을 다 대답했어요.
그리고 1인 가구에 대해서 다 설명을 잘 했어요 라는 뜻으로 네, 잘했어요. 그러면 12점을 줍니다. 그리고 전개 구조는 네, 서론, 본론, 결론을 이렇게 넘어갈 때 그것을 논리적으로 네, logically 잘 이렇게 설명했어요. 그리고 부드럽게 잘 넘어갔어요. 그런 뜻입니다. 글을 잘 이렇게 물 흐르듯이 잘 썼어요 라는 뜻으로 네, 잘 썼어요. 그러면 12점. 아니요, 좀 이상해요 하면 10점. 아니에요, 잘 못 썼어요 하면 뭐 5점. 이렇게 점수를 이렇게 선생님들이 여러 가지로 주니까 쓰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점수가 제일 높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글을 쓸 때 네, 문법 그리고 단어를 적당한 거기에 잘 맞는 알맞은 단어를 사용했나요? 고급 언어를 사용했나요? 네, 그러면 26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총 50점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이 이것에 대해서 더 잘 알고 싶으면, 더 자세히 알고 싶으면 이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네, 여러분이 설명을 보시면 더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으니까 여러분이 꼭 들어가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54번을 쓰실 때 여러분 조심하실 게 있어요. 여기서 600에서 700자로 꼭 쓰세요 했는데 700자까지 조금 넘어도 뭐 어쨌든 700자까지 여러분이 꼭 맞춰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길게 쓰면 안 돼요, 여러분. 할 얘기가 많아도 심플하게 딱 요약해서 쓰셔야 되고 패러그래프 문단은 보통 3문단이나 4문단 정도 쓰시면 될 것 같아요. 5문단도 너무 좀 많은 것 같아요. 선생님이 생각하기엔 3 패러그래프와 4 패러그래프 쓰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초급 표현을 쓰지 말고 중급, 고급 표현을 사용해라. 네, 선생님이 여기서 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자, 여러분, 앞에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보여준 샘플은 6급 수준이에요. 네, 여러분이 6급을 목표로 공부를 해야 점점점 실력이 늘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 유튜브 강의를 듣는 학생 중에는 네, 상급 수준의 학생도 있을 것 같고 4급, 5급 수준의 학생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선생님이 이렇게 왜 6급 아주 가장 높은 수준으로 여러분에게 제시하냐 하면 6급 수준이 이런 거구나 하고 여러분이 느끼면서 feeling, 그 느낌을 가지시면 여러분도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면서 쓰게 되면 여러분이 목표가 분명하니까 그렇게 잘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보여준 이 샘플 문장은 6급 수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나중에 이렇게 6급 이렇게 단어들, 이런 문법들, 이렇게 쓰는구나 하고 이렇게 공부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이 3급, 4급 수준이에요. 그러면 선생님처럼 글을 쓰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여러분도 잘 모르는 단어나 문법, 그러니까 6급 수준의 단어나 문법을 여러분이 모르는 단어나 문법을 이렇게 사전을 찾아서 여러분이 이렇게 쓰시면 읽는 사람이, 그 글을 읽는 사람이 이건 무슨 말이지? 하고 잘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선생님이 생각하기엔 여러분이 만약에 3급 수준이에요, 4급 수준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도 모르는 6급 수준의 단어를 쓰기보다는 여러분 수준에서 쉬운 3급, 4급 수준의 아는 단어와 아는 문법, 그리고 한두 가지 좀 사전을 찾아서 이렇게 글을 먼저 잘 쓰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 수준에서 여러분이 모르는 단어나 문법은 한두 개 찾을 수 있어요. 그런데 문장 전체를 다 이렇게 찾아서 쓰면 여러분도 잘 모르기 때문에 글을 잘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글을 읽는 사람이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지? 하고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럴 때는 그것보다는 여러분이 쉬운 단어, 초급 표현을 쓰더라도 아주 글을 잘 쓰는 것, 무슨 말인지 알겠어 라고 이렇게 읽는 사람이 그런 생각이 들도록 글을 쓰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수준에 맞춰서 글을 쓰세요. 그러면 자꾸 쓰다 보면 여러분 수준이 점점 높아지니까 나중에 이렇게 6급 수준으로 단어나 문법을 사용하면서 글을 멋지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논설문을 쓰실 때는 구어 표현, 스포큰 랭귀지 쓰시면 안 되고 줄임말, 네, 이렇게 요즘 유행하는 말 쓰시면 안 되고 높임말 해주세요 그런 말 하시면 안 되고 반드시 문어 표현, 리튼 랭귀지, 그 다음에 조사, 네, 외국 학생들이 항상 실수하는 부분입니다. 네, 을, 는, 이가, 에서, 에 이런 조사를 꼭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했어요, 읍니다, 했습니다, 안 됩니다. 이렇게 쓰시면 안 되고 한다, 먹는다 하고 이렇게 니은다, 는다. 또 형용사는 아름답다, 예쁘다, 빠르다 하고 이렇게 베이직 폼으로 써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보내주신 정답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읽을 테니까 여러분은 한번 들어보세요. 아, 이 글이 물 흐르듯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논리적으로 잘 썼는지, 그리고 이 사람이 어떤 단어를 사용했는지, 어떤 문법을 사용했는지, 이것은 좋았는지, 나빴는지 여러분 나름대로 이런 느낌을 갖는 게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이 쓴 글을 이렇게 보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아주 좋은 공부가 될 거예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요즘 1인 가구가 전 세계에서 급증가로 나타나고 있다. 이 상황에 대해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이 정치 전문가 사이 논의에 이루어진다. 따라서 이 과제에 대해 더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1인 가구가 증가하는 이유는 여성 상태가 높아짐과 육아 곤란이다. 사회가 발전하면서 여성들이 받는 교육 정도는 이전에 비해 깊은 것이다. 이 때문에 여성들이 독립의식은 높아지며 직장에서 자신의 능력을 더 발휘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결혼을 늦게 하기로 하는 경우가 많은가 본다. 게다가 물가가 계속으로 늘어날 뿐만 아니라 직장 부모에게 지원하는 정책이 전혀 부족이므로 부모 유력자들에게 부담감을 느끼게 된다. 이 결과 1인 생활을 선택하는 인수는 높아진다. 1인 가구로 인해 사회적의 변화가 엄청 크다고 본다. 독신자를 포함하며 작은 집 매매의 수구가 증가한다. 따라서 집 가격이 단연히 급증하고 직장 신인들에게 막대한 부담을 준다. 이 사람들이 결격 결혼을 피해 또 1인 생활을 선택한 결과 악순환에 이루어버린다. 이 때문에 출생률이 줄어들면서 고령화 사회를 날 예정이다. 미래의 정부와 납세자들도 무거운 부담을 줄까 보인다. 이 상황에 대해 우리 정부는 여러 가지의 정책을 정해야 한다. 첫째, 직장 부모에게 면제액을 확대하는 것. 둘째, 의료보험을 보급화를 시키는 것. 셋째, 집 가격을 제어하는 것 이상의 정책을 실시해야 1인 가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네, 이 학생은 총 687, 네, 687자를 썼어요. 그러니까 600에서 700자 사이로 쓰세요 했을 때 글자 수는 잘 맞았어요. 네, 아주 적당한 분량으로 적당하게 잘 썼어요. 자, 그럼 한번 선생님이 쭉 읽으면서 아주 중요한 부분만 설명을 좀 할게요. 요즘 1인구가 전 세계에서 급증가로 나타나고 있다. 아, 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아주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뜻이죠. 그런데 급증가로 나타나고 있다. 이런 말은 한국에서 쓰지는 않아요. 어떻게 쓰냐 하면 급증하고 있다. 아니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하고 이렇게 말하시는 게 좋아요. 이 두 가지를 합쳐서 급증가로 나타나고 있다 하고 이렇게 쓰지는 않아요. 네, 요거 조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네, 이 부분은 안 쓰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따라서 이 과제에 대해 더 살펴보고자 한다 하고 이렇게 쓰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먼저 1인 가구가 증가하는 이유는 여성 상태가 높아짐과 네, 여성 상태, 여자들이 대학교까지 가서 공부하고 또 사회에서 회사에서 그 아주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죠. 네, 아주 좋았어요. 이런 것 때문에 1인 가구가 증가한다라고 이유를 설명해 줬는데 이럴 때는 한국어로 여성의 사회적 지위, 네, 스테이터스,
상태라고 보다는 이때는 지위라고 합니다. 지위는 그 사람의 직분, 포지션이에요. 그래서 여성의 소셜 포지션, 이게 높아지고 있다라고. 여성 상태가 아니라 여성의 사회적 지위. 네, 이것도 아주 우리가 좋은 표현입니다. 우리가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이렇게 쓰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아이를 키울 때 좀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런데 그것을 육아 곤란 라고 하지 않고 육아의 어려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선생님 왜 육아 곤란이라고 안 하고 육아의 어려움이라고 해요? 네, 이것은 그냥 한국 사람들이 육아의 어려움이라고 막 이렇게 써서 써오다 보니까 이렇게 습관이 된 거예요. 그래서 육아 곤란하면 이런 걸 안 써봤기 때문에 좀 이상한데 이렇게 느끼는 것 뿐이에요. 곤란이나 어려움이나 같은 뜻입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가 아이 키우는 게 어려워요 할 때는 육아에 어려움이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육아가 곤란해요 라고 말하지는 않아요. 네, 이것도 한국적인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런 한국적인 표현은 한국 책을 많이 읽거나 뉴스를 들으시면 이렇게 한국적인 표현들을 이제 자연스럽게 아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교육 정도, 사회가 발전하면서 여성들이 받는 교육 정도는 이전에 비해 깊은 것이다. 교육 정도가 높다라고 표현하지 깊다라고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 다음에 능력을 밑에 능력을 발휘하다. 네, 이 표현은 참 좋아요. 능력을 발휘하다. 나의 능력을 보여주고 싶어. 나의 능력으로 일을 멋지게 하고 싶어 할 때 발휘하다라고 이런 표현을 씁니다. 네, 발휘하다. 이 단어도 아주 좋은 단어예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 물가가 계속으로 늘어나다. 물가가 계속적으로 늘어나다. 네, 물가가 계속 높다, 상승하다 라고 말을 하지 늘어나다 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물가가 이렇게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직장 부모에게 직장 부모, 네, 남편도 일하고 아내도 일하고 그러니까 네, 자녀 키우는 게 어렵죠. 네, 그런데 직장 부모를 한국에서는 맞벌이 부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부부가 다 일을 하면서 돈을 벌어요 해서 맞벌이 부부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여러분이 쭉 보시면서 네, 여기 이 학생은 독신자, 뭐 여기 악순환, 출생률, 납세자, 고령화, 면제액 이런 단어들은 굉장히 고급 단어들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잘 사용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납세자들도 무거운 부담을 줄까 보인다, 줄 것으로 보인다 하고 이렇게 쓰시는 게 좋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잘 쓰셨어요. 여러분들이 보고 이해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자, 선생님이 이 학생의 글을 보면서 잘한 점, 이거 잘했어요 하는 점은 여러분도 느끼셨겠지만 이 학생이 생각하는 것과 선생님이 생각하는 것 또 거의 비슷했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바라보는 생각, 시각, 그런 뷰, 포인트 뷰는 선생님이나 이 학생이나 거의 비슷비슷했어요. 그래서 자기 의견이 있다는 이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글을 잘 썼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자, 선생님하고 학생하고 생각하는 건 비슷했어요. 선생님이 생각하는 걸 학생도 동일하게 생각을 했는데 그런 부분.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까 맞벌이 부부, 네, 부부가 같이 돈을 벌면서 또 직장인들이 집을 사기 어렵고 뭐 그런 부분, 그런 예들을 사용해서 글이 더 컨크리트, 구체적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좋았고 선생님이 학생의 글을 읽으면서 글의 구조, the structure, 서론, 본론, 결론이 좀 틀이 있구나. 이것을 좀 모양이 갖춰졌구나. 이제 서론, 본론, 결론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 느낌을 갖고 있구나라고 그렇게 느껴졌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잘했고 세 번째는 이 학생은 선생님 수업을 처음서부터 지금까지 쭉 계속 글을 써오고 있어요. 네, 아직 이 토픽이 아주 어려운 단계예요. 아직 이제 막 토픽을 시작해서 이 학생한테 이 토픽 글 쓰는 거 54번은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보통 학생들이 토픽을 시작할 때 54번은 다 포기해요. 51, 52, 53번까지만 써도 괜찮아 하고서는 그걸 많이 연습하고 54번은 포기하는데
이 학생은 54번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글을 선생님한테 보내오고 있어요. 이 부분은 굉장히 선생님이 존경합니다. 리스펙트해요. 선생님도 다 영어를 공부하거나 중국어를 공부할 때 이렇게 열심히 하지 않았거든요. 이 학생을 보면서 선생님도 많이 배웠어요. 아, 이렇게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구나 하고 선생님도 이렇게 느끼게 됐고 학생을 존경하게 됐어요. 그래서 계속 열심히 하는 노력, 이 학생의 좋은 점입니다. 이 학생이 지금은 실수를 많이 해요. 그리고 좀 어려워요. 조금 힘들어하는 게 느껴져요. 그런데 이렇게 1년만 열심히 공부하면 1년 후에 굉장히 글을 잘 쓸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도 부탁할게요. 선생님도 이제 선생님하고 딱 1년만 이렇게 같이 한번 공부해 보세요. 선생님도 열심히 도와줄게요. 이런 부분이 참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고칠 점, 이 부분은 조금 고치세요. 이 부분은 좀 안 좋았어요 하는 거는 아직도 어색해요. 좀 표현이 자연스럽지가 않아요. 그래서 짝을 이루는 한국적인 표현, 물가하고 상승, 맞벌이, 부부, 뭐 이런 거. 한국적인 표현들이 있어요. 한국에서는 이렇게 표현하는데 영어로는 다른 나라 말로는 다르게 표현하는 거. 네, 여러분들이 한국적인 표현들을 아셔야 하는데 그 부분이 아직 자연스럽지가 않아요. 어색해요. 어커드해요. 왜냐하면 아직 한국 이런 뉴스나 책이나 드라마를 많이 접해보지 않아서 그래요. 네. 괜찮아요. 이 부분은 계속 이제 천천히 이제 고쳐 나가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문법적인 실수. 네, 문법적으로 철자, 스펠링이 실수가 아직도 많이 있어요. 네, 이런 부분들은 계속해서 고쳐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앞으로 계속 써보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 쓰기는 금방 한 달, 두 달, 금방 좋아지지 않아요. 이거는 계속 열심히 노력해서 1년, 2년 걸리는 아주 오래 걸리는 그러한 일이에요. 여러분이 이렇게 54번을 정말 잘 쓸 정도가 되면 한국 대학교, 한국 대학원도 공부를 잘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레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계속 써보는 게 중요합니다. 계속 공부하는 게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학생이 앞으로 계속 이제 한국적인 표현, 한국어로는 이렇게 말하는구나 라는 그런 표현들을 익히시면 좋을 것 같고, 세 번째는 타이핑. 지금은 54번이 여러분 자기 손으로 연필로 쓰는 문제예요. 그런데 앞으로 이제 토픽 시험이 컴퓨터로 바뀌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컴퓨터로 이렇게 키보드로 한국어를 쓰는 연습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타이핑하는 연습을 이제 조금씩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이 학생, 그리고 여러분, 이 영상을 보는 다른 분들도 한번 이제 글을 써보는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다음 시간 숙제입니다. 자, 다음 시간 숙제는 과소비에 대한 겁니다. 한번 이제 들어보시고 다음 시간에 숙제를 보내주세요. 다음을 주제로 하여 자신의 생각을 600에서 700자로 글을 쓰시오. 단 문제를 그대로 옮겨 쓰지 마시오. 자본주의 사회에서 소비는 사람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뿐만 아니라 상품을 생산하고 유통하여 경제를 성장시키기도 하는 꼭 필요한 행위이다. 그러나 오늘날 지나친 과소비가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데 아래 내용을 중심으로 합리적인 소비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쓰라. 사람들이 과소비를 하게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과소비는 어떤 부정적인 영향이 있는가? 합리적인 소비는 어떠한 소비 태도인가? 네, 여러분 이걸 숙지를 하셔서 유튜브에 여러분이 코멘트, 댓글 달아주셔도 좋고 topic2writing @gmail.com으로 보내주셔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언제든지 환영하니까 숙제를 꼭 보내주시고요. 자, 선생님이 요즘에 이제 토픽 시험에서 스피킹, 말하기 시험이 만들어질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말하기 시험을 여러분하고 같이 연습하고 싶은데 어떻게 연습할까 고민 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보내주시고 또 주변에 친구들에게 이 영상 유튜브 소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구독, subscribe, 그리고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면 선생님이 나중에 우리 커뮤니티도 만들 수 있고 여러분이 구독자가 많아지면 더 많이 좋은 그런 커뮤니티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